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착가무소 연구소의 남관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업계, 부동산 강사 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제 강의에 아마 매료되실 겁니다. 왜 그런지는 강의 들어보시면 아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미래투자 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이랬는데요. 요즘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공급이 많다고 합니다. 신문에 열이 떠들겨요.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아가지고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많은 곳에서 특히 서울 같은 데서 강남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점점 어떻게 돼요? 아파트 단지 규모가 점점 커지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압구정동에 여러 가지 단지가 있는데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단지를 뭐 한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통합 개발하겠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거 있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 통합 개발하겠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규모를 키워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양 상담사로서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에요. 부동산 트렌드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들어가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하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어버린다고요. 왜? 그래야지 물건이 팔리니까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초창기 때는 아파트 공장 해가지고 100평, 200평짜리 이런 거 썼어요. 다. 근데 어느 순간 오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타워 같은 경우는요.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지식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제조 공장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그쵸? 섹션 오피스도 있고 일반 오피스도 있고 1, 2층에 상가도 있고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국가 전체적으로다가 미래 발전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그 국토종합계획에 이런 말이 하나 써 있어요. 직주근접이란 말. 여러분 옛날과 틀려요. 직장과 주거지역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주근접이에요. 그래서 대형 이런 어떤 그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요즘 하도 역세권 하잖아요. 그래서 숲이 있으면 숲세권. 그쵸? 대형 쇼핑몰이 있으면 몰세권이라고 그러고요. 학교가 있으면 학세권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대중교통의 편리성에 따라서 그 상품이 팔고 안 팔리고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안 좋은 곳에 가가지고 뭐 한다? 분양 상담사로 가. 그럼 팔릴까요?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특히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실제 법인들은요, 뭐예요? 다 직원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직원들을 모집을 할 때 어떤 직원이 내가 어떤 곳에 법인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곳에 공장을 갖고 있어야지 직원들이 잘 모일까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상품이 좋은지를 아시고서는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대규모, 대형적 이런 것 쪽으로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해 드릴 게 이거예요. 부동산 트렌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지식산업센터 연관성, 그 다음에 대규모 지산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먼저 한번 볼까요? 2018년, 2009년 해가지고 주거공간 트렌드 PDS 개발하는 데서 매년마다, 아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거공간 트렌드를 발표를 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키워드가 뭐냐면 4개. 왜 보면 주택 관련 제도,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발 도시재생이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요소가 상용화되고 있고, 한반도 성화, 세계 경제 영향 이런 것들이 미치더라. 그래서 주거공간 트렌드로다가 옵션 B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턴 투 R이라는 말이 있고, 홀로 가란 말도 있고, 플랫폼이라는 말도 있고, 올인빌이라는 말이 있고, 컨투 콜, 그 다음에 그린존 이렇게 7개로다가 트렌드를 요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올인빌, 집 근처 동네에서 모두 해결한다. 여기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는요, 특징적인 게 안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성공을 하려면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그 주변 배후 지역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거 지역이 있어야 돼요. 주거 지역이 없으면은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썩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할 때 입주할 때도 입주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턴2부터 한번 볼까요? 도시공간 낡은 퍼즐을 교체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집주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재생개발하는 거예요. 기능이 상실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뭘 만든다? 주거복합으로다가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는 유원선택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였다? 공장이었었어요. 그걸 지금 뭘로 본 거예요? 큰 규모의 지수한테 다시 공장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공장에다 여기 뭐 집어넣었어요? 상가를 집어넣고 뭐 집어넣었어요? 공장도 집어넣고 기숙사도 집어넣고 섹션 오피스 집어넣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백화점 이런 사업시설들이 새로운 최고층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죠. 일본에서 시작한 건데요. 구청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때려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초구청 자리를 갖다 뭐 하겠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때려짓겠대요. 아래층은 1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뭐? 서초구청. 그 다음에 11층부터 35층까지는 뭘로? 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겠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의 기준에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턴2R이라고 부른다. 특히 도심 역세권의 중소노후 오피스 빌딩의 소형 주거로 재생하고 또 도심에 숨겨지고 비효율적인 공간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턴2R이라고 부르더라. 이거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오림비대 같은 경우 집 근처 동네에서 못 해결하다. 스타벅스가 있는 근처 집값이 높대요. 요즘 뭐예요? 다 사람들이 북카페를 많이 가요. 북카페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오죽 했으면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학세권, 습세권, 몰세권, 편세권. 요즘 편의점 주변도 편세권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1, 2인 가구들이 많아지니까 편의점이 많은 동네가 뭐한다? 또 편세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스세권이요. 커피숍 많은 동네. 그 다음에 역세권도 더블, 트리플, 쿼트러블, 이렇게 멀티 세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 모두 해결하는 올인홈과 더불어 집 근처 동네에서 대부분 일상의 피로를 충족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삶을 즐기고 누리는 올인비일 현상이 계속 진화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2016년도에 나왔던 더 시티 2050이라는 책에서 15분 거리에서 대부분 생활하는 시대가 오더라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현상을 빨리 알아야지만이 뭐한다? 어디를 가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퀀트퀄, 주거 공간을 직접 대변화시키는 거죠. 2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은 점점 천장고를 갖다 뭐예요? 높이죠. 점점 왜 높일까요? 주거 공간에 수납 공간, 필요한 공간, 환기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 천장고를 다 점점 더 높여요. 왜? 적은 공간에서 뭐 하겠다?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다 시설은 기본이고 관리 서비스 이런 거를 한 방에 다 해주는 곳으로 점점 바뀌죠. 일부 공동주택에 제공되던 주차대행, 식음료,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등이 기본이 되고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 그 다음에 반려동물 관리, 첨단 서비스 로봇 등으로 고도화되죠. 이게 반려동물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호텔 분양하는데 호텔 분양 잘 안 되죠?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요, 애견 호텔을 분양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영종도에다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왜? 이거 여행사가 뭐 여행사가요? 우리나라 대규모 여행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종도 굳이 3,000평 정도 되는 걸 구해달라. 뭐 짓게? 애견 호텔 짓게. 왜 그럴까요? 여행사한테 문의를 한대요.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내 반려동물 니들이 맡아줄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비스 해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2016년도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4차 산업혁명을 끌어당겨서 글로벌 성장이 저성장이고 생산성도 저하되니까 4차 산업혁명을 끌어들여서 뭐한다? 글로벌 시장 갖다 끌어올리자.
새로운 시장, 세계 경제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한번 열어보자.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본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갖다 계속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거나 있죠. 이동수단의 미래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업적에서 종사하시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요, 뭐냐면은 40% 자동차의 40% 이상이 자율주행차 또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오늘 아침 날짜로다가 신문에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일어난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그룹에서 뭐 하겠다? 우리는 앞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뭐 하겠다? 예, 전기차 이상만 생산하겠다. 내연기관은 포기하겠다. 접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론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드론카, 드론 자가용, 드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전부 공유경제 쪽으로 점점점 넘어가는 시기예요. 지금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동수단 때문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억 가잖아요. 40억 가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드론카가 상용화되고 많이 움직여. 그 앞으로 5년, 10년 뒤에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30억, 40억 가는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왜? 드론 때문에.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모 교수가 포도당으로다가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심장에다 이식을 시켜. 살짝 붙여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뭐하면 심장이 정지될 것 같으면 얘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끌어당겨가 얘가 뭐예요? 심장을 마사지를 해줘요. 심장 마사지는 3볼트만 있어도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요.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 앱에다가 뭐예요? 핸드폰에다 뭐예요? 나 지금 심장마비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앱을 딱 보내. 그러면 앱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119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 이래서 더럽게 오래 사는 거예요. 죽기도 쉽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은 정년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정년이 80년이에요. 왜 이렇게 정년을 보장해 줄 거예요? 숙련된 기술자 노동자들 갖다 뭐요? 계속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나이 50만 넘으면요. 숙련된 기술자고 노동자고 뭐예요? 너 나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뽑을 때요. 경제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세요. 맨날 이상한 짓 하는 대통령 뽑지 말고.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다 배우셨던 거예요. 사회 시간에.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IT, 로봇 이쪽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GPS, 융합, IC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도하는 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이에요. 그래서 독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특히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고졸자들 싹쓸이 해가지고 뭐예요? 전부 다 취업이 돼. 완전 고용이야. 일자리가 넘쳐나. 이력서 쓰면 다 당첨이야. 그냥. 무조건 출근해야 돼. 이렇게 잘 준비한 나라를 가면요. 여러분들도 취업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2018년 1월달에 정부 부처가 8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움직이겠다 해가지고서 R&D를 어떻게 했다 뭐 하겠다 돈을 몇 주를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한가 우리나라가? 2018년입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상태가 과잉공급됐대.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있는 사람들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되면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붐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일자리를 필요하게 될 텐데 그 많은 고용자들이 이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직도 이런 일자리 여기에 있는
법인들이나 기업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갈 건데 아직도 공급가격이 가지고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개지랄 떠는 인간들 보면은 한심해 죽겠어요. 현실만 봐. 미래는 절대 안 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항상 뭘 강조하냐면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강조를 해요. 왜? 지금 기술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됐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잘 안 바꿨죠. 아직까지 5G로. 여러분들 5G죠. 어느 정도 되면요. 2, 3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 집에 모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뭘로다가 다 통솔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그게 여러분들 5G 시대예요.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뭘 먹을까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뭘 먹고 싶대요. 근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해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스마트폰에 때 아리야 냉장고에 아빠가 뭐 먹고 싶은데 아리야 뭐 이거 있니? 그걸 물어보니까 아리가 뭐라 알려주는지 아세요? 뭐가 없는데요? 그럼 주문해 줄래? 네? 그리고 집에 오면 뭐 있어요? 바구니에 주문 배달 와 있어요. 집에 들고 가가지고 뭐예요? 해 먹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5G 세대예요. 시대라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집의 아파트가 그런 형태의 아파트가 아니면요. 가격이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아파트가 올라가면 가격이 거꾸로 올라가고요. 그럼 아파트를 잘 투자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왜? 좀 이따가 재건축 할 거니까. 재건축은 뭐예요? 다시 허르고 다시 지으면 뭐예요?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유경제 지식창출 가속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는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초창기예요. 완전히 시작 단계라고요. 기술간 패러다임 변화돼가지고 기술간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산업의 생태가 붕괴되고 금융 서비스도 IT가 주도하죠. 지금 IT업체가 주도하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생겨가지고 뭐예요? 카카오페이 생기고 그래서 IT업계가 주도하잖아요.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 주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런 쪽으로 바뀝니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핵심인 IT,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과학 산업으로 전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산업이 입지는 친환경지구 성격이 강해 도시 내 또는 도시 근교 입지형으로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어디로 가 있어요? 다 도시 외곽에 처박혀 있고 아니면 다 시골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산업단지들이 어디로 오더라? 도시 내로. 도시 근교역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산단들이 구조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을 탈바꿈하는 거예요. 일부 지역 녹지등 공원화시키고 첨단 주차장 확보를 하고 지상태를 입주하고 첨단 주거단지 조성하고 첨단 이런 스타일이 좀 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효과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도시재생이 아닌 그런 융복합 형태의 도시재생이 앞으로 대세가 돼요.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 24일 정부 업무 보고할 때 6개 부처가 모여서 앞으로 뭐 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산업이 융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서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해서 신산업을 조기에 성과 창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겠대. R&D에만 얼마? 9천억을 투입시키겠대요. 올해 4차 산업에 투입되는 돈이 3조 8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이게 과기의 성과가 나오는 게 언제냐?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8년, 19년, 20년 이 3년 뒤에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럼 그때부터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창업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업 기업들이 어디로 들어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의 5개 핵심 사업을 갖다가 뭐 하겠다? 집어넣겠다. 이거 다 4차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그리고 뭐 하냐면 스마트 시티 이런 거에다가 다 올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많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첨단 산업을 건설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이것도 4차 산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들이에요.
첨단 건설 산업을 할 때는 뭐야? 높은 빌딩을 올라갈 때 자그마한 애도 실수를 하거나 자그마한 애도 공정이 어긋나게 되거나 아니면 높이 올라가는 기준이 틀려지게 되면 뭐가 되게 돼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 건물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뭐래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거든요.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10기가 인터넷망을 상용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5G를 조기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중소벤처 성장 동력을 총정 활성화했다. 기술 창업을 촉진시키겠다. 핵심 모업 펀드에서 10조 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유망 품목을 우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성장 대조점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뭐 하겠다? 자꾸만 지역성장 거점 조성에서 자꾸만 키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중소기업. 그럼 중소기업의 창업자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자리들이 어디예요? 다 지식산업이에요. 왜? 글로 들어가야지 뭘 받아요? 정책자가 받기가 수월하거든요. 신규 인력 수급도 점점 많게 만들어져야 될 때 핵심 인재 인력을 46,000명, 전문 인력을 15,000명 해가지고 점점 더 늘려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앞으로 추가로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를 갖다 30만 개 이상 만들고 전문 인력을 100만 명 이상 양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30만 개를 기업을 양성화시키면요. 30만 개 기업이 지상태로 들어가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점점점 매출도 증가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소비자 후생 효과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많은 일자들이 2020년 기준으로다가 37만 개 정도, 그러니까 30만 개 이상 정도 생기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이 5년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나온 게 10개년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5년 끝나는 자리. 10년 뒤에는 이게 일자리가 얼마? 100만 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규모 한번 지상 한번 볼까요? 요거는요, 기존에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꽤 됐는데, 2012년도가, 2013년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때쯤 나는데 인천 송도 스마트밸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약 29만 제곱미터니까는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했는데 이때쯤 390에서 47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에요. 전용 27평짜리가 3억이고요. 45평 3억 7천이에요. 이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어요. 이거 전용 면적 기준 안 하고 이때 유도 면적, 즉 분양가 계약 면적 기준이잖아. 요 계약 면적으로 돌려버리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와요. 그거 올라갔다고. 근데 다 아무데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형 쪽만 올라가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전용 면적 같은 경우, 이거는 임대예요. 임대도 이만큼 하고 있어요, 지금. 송도는 생각보다는요, 사실은 뭐냐면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한다?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나 빠졌네. 네, 송도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에 가면은 관양 스마트타운에 그 스마트 베이라고 있거든요. 스마트 베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도 뭐냐면 면적이 상당히 커요. 거기도 한 5만 평이 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초기 분양가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600만 원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분양해서 500만 원대 분양했는데 550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800에서 900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요. 다른 지상센터, 즉 2만 평 이하짜리 이런 지상센터는 거꾸로 옛날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어요. 임대료도 떨어졌고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대규모 이 지사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아까 설명했던 게 동탄의 금강 펜트리움 IX타운입니다. 이때 굉장히 강조했던 게 38층이에요. 메모드급이 아니라 38층이라는 거 하나 갖고서는 끝난 거예요, 사업이. 메모드급도 메모드급이지만 38층이라는 거 하나가. 감히 저거는요, 저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냐면
감히 지식산업센터를 갖다 20층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눈여겨보겠는데 38층까지 올려버려? 이게 저는 상상 못했던 거예요. 기획을 누가 했는지 기가 막히게 기획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지식산업센터지 이거 30층 넘어가는 거 다 뭐로 봐야 돼요? 다 오피스로 봐야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선택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동탄역과 겁나게 멀거든요. 동탄역과 2.4km. 근데도 왜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렸을까요? 매머드라는 거. 그 다음에 층수가 높다는 거.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랜드마크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지식산업센터 중에 인천 서부, 그러니까 수도권을 따지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서쪽 부분에 있는 거, 인천, 부천, 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봤을 때 유원타워, 유원센터처럼 대규모 있는 지식산업이 있다 없다? 없다죠. 얘가 유일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게 뭐라고 불러요? 랜드마크. 그래서 팔아먹기 좋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등 되게 좋아해요. 2등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한참 여기서 한 2.5km 정도 돼요. 동탄역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잘 팔렸어요. 여기 컨셉을 하나 잘 잡은 게 얘예요. 상가도 잘 팔아먹었거든요. 왜냐면 일본 여기도 다 상가인데 이 앞에 부분을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트리트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가가 그래도 잘 팔린 상가예요. 그래서 수익률도 짱짱한데 잘 뺐죠? 보통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와줘야지 정상이에요. 지산은요, 여러분들 잘 계산했을 때 한 20%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30% 가까이 나와줘야지 정상이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데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요, 임대료 수준이 뭐한다? 대규모 지산이 훨씬 더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요, 대규모 지산으로 들어가죠. 왜요? 지역의 랜드마크니까. 요거는 다산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예요. 여기도 한참 분양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얘는 밖으로 뺐죠. 천장을 노출시켰잖아요. 왜? 하늘을, 그쵸? 아이디어 대박이죠? 1, 2층을 진짜 스티모처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저렇게. 그냥 벽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1, 2층 상가를 갖다 줘보세요. 모양 틀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디어를 상당히 잘 쓴 거예요. 동탄, 아까 봤던 동탄 IX타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대규모 지산이지만 잘 팔렸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대규모. 그 다음에 높은 층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얘를 여기 쭉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20%예요. 근린생활시설이. 내가 볼 땐 저거 접하고 뒤져요. 시행상. 되게 힘들거든요. 근린생활 저렇게 많으면. 근데 여기 좀 층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층이 낮으니까 뭐예요? 건폐율 때문에 뭐예요? 1, 2층 상가를 갖다 쭉 깔아버리니까 상가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동산 IX 같은 경우 상가비율이 10%. 그래서 근린 상가를 갖다 이렇게 상업시설을 뭐 키즈 카페 여러 가지 뭐 집어넣겠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스판 하나 잘 집어넣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존을 만들어가지고 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 바로 옆에다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이렇게 만들겠대요. 거기서 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생기면요. 아니 거기 바로 옆에요. 그냥 길 하나 건너서 바로 대각선 옆에요. 이게 생기면요. 상가 다 죽어버려요. 아니 아울렛 매장 여기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들어갔다가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현대 지식산업센터 1층에 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가 있어요. 아울렛 매장 거기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갈 때 가더라도요. 여기서 분양 광고 하는 거 보면 뭐냐면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때문에 자기게 잘 팔리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방문객이 700만 명이 오고 1년에 1000만 명이 오니까 자기네들 온대요. 안 갑니다. 광명시에 가도 광명 역세권에 보면은 오피스텔 팔아먹거나 저기 근린상가 팔아먹는 사람들 다 뭐라면 이케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케아가 1년에 몇 명이 오고 한 달에 몇 명이 오고 방문객이 오기 때문에 이 근린상가 북적북적으로 잘 팔리는데 개코나가 아무도 안 가. 이케아에서 다 끝났는데. 마지못해서 이케아에 가서 나왔던 사람들이 뭐 찾는지 아세요? 이케아 들어갈 때 커피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러니까 커피 찾아요. 1층에 커피숍 만들어. 그게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요, 분양판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은 따로 있다니까요. 분양수수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가면요, 영원히 돈 못 벌어요. 왜? 적혀줘도 판을 잘 읽으셔야지 그 판에가 물건 잘 팔아야지 돈을 받잖아요. 물건이 잘 팔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잘 팔리는 판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또 여기 이것도 가려고 예약해놓으신 분은 저한테 거꾸로 욕을 되게 많이 하거나 생각해보니 맞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하겠죠. 잘 보세요. 이 자리예요. 여기는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한참 멀다고 이게 결례선이에요. 여기라고 위치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이 사람도 어떻게 팔아먹을 건지 아세요? 경기 북부에, 경기 수도권 북부에서 최고로 큰 랜드마크. 유한타워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 서북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뭐였죠? 대중교통 편의성. 그게 좌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동탄이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동탄이 이슈가 됐잖아요. 계속 동탄만 치면 동탄역 근처에 근린상가 팔아먹는 애들 계속 많죠. 동탄 찾아보면 지사간편 수십 개 분양하고 계속 입주하고 막 그러니까 수십 개가 뜨니까 오 이거 되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랜드마크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데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산역 개통되면 잠실역까지 20분이래. 여기서 또 여기까지 버스 타고 가다 보면 40분이에요.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판교 테크노밸리 73년 때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생기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갔어요. 근데 테크노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한쪽에 서쪽하고 한쪽에 동쪽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동쪽 거 있는 것만 G3대가 다 나갔어. 서쪽에 있는 거는 G3대가 전멸이에요. 다 힘겹어 있어. 왜 그럴까요? 교통이 안 좋아. 판교역까지 가는 버스가 딱 두 노선밖에 없어. 그 30분만 한 대씩이야. 버스도. 그럼 사람들이 가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면은요. 한참 도로공사 해가지고 표지판이 없어. 잘못 들어가면 못 찾고 나와.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쭉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G3렌터는요, 사업성보다는 분양률에 보통 초점을 맞춰요. 이게 시행사 마인드예요. 근데 왜 분양률에 초점을 맞추는지 잘 아셔야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요, 주도하는 사람들이 고기능 인력이라 불러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건 고기능 인력들이에요. 얼마 전에 바이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연구 R&D 직원을 뽑는데, 전부 다가 뭐가 돼 있었냐면, 석박사로 써놓고, 최종적으로 다 취업자를 갖다가 다 본 사람은 누구냐면 취업시킨 사람들은 다 박사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바이오 회사가 점점 더 많아져야지 뭐한다? 석사도 끌고 가. 그 다음에 뭐요? 그런 바이오학과 나왔던 학사도 끌고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교육 환경과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매력적이에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은요, 서울의 접근성, 정주 환경 우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성공했을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서울에 접근성이 좋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성공했으니까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뭐 할까? 지상 투자할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뭔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을 부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질사간단가 투자의 성공 배후 주거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 받으면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용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상담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일단 뭐라 그러냐면 영향이 없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전문 용어예요. 후치 적격 대출이라고 합니다. 후치 적격 대출. 후에 취한다. 왜? 건물이 준공됐을 때 취하는 거를 맞춰서 뭐한다?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 후치 적격 대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슨 대출?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후치 적격 대출 상품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 후치 적격 대출이란 현대 토지는 있으나 건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건물에 대한 담보 취득을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출기관에서 토지와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보전 등기가 떨어졌을 때 즉시 담보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후치 적격 심사를 통해 적정 여신 한도를 산정하고 준공업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물 준공 후 보전 등기를 한 즉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 후치 적격 대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도금 대출. 그래서 중도금 대출의 개정 항목이 후치 적격 대출로 실행되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또 신용에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럼 8등급으로 나오나요? 신용등급이 안 돼서 대출 못 받잖아요, 이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대출이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알아둬야지 뭐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뭘 움직이실 때 써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지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지산은 계속 공급될 거예요. 그리고 지산에 대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한다? 전문 영역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분양 상담사래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분양 상담이냐, 분양 상담사래도 내가 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고 놓으면 찾는 사람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영역을 하게 보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분양가보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서울로 따지면 어디예요? 가산 쪽에 새로운 지산 세컨 오피스 그 다음에 어디요? 성수동 그 다음에 어디? 문정동 그 다음에 어디? 마포 이런 데 다 가잖아요.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 데 가서 공인중개사를 설득시켜야 돼요. 왜? 거기 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꾸로서 뭐예요? 여기 어떻습니까? 하고 자꾸만 더 돌려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뭐 한다? 받아야 돼요. 자꾸만 움직여야 돼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어디? 판교. 이런 데서 공인중개사 작업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거. 그게 아까 여기 기본 대표님이 말씀할 때 발품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규모 지산만 살아남더라. 그리고 또 어디? 역세권. 그래도 뭐니 해도 역세권입니다. 어떤 법인이 20장자가 자기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역세권 근처면 되는데 역세권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대. 왜 그런지 아세요? 직원이 안 뽑혀져요. 유능한 직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거예요. 그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분 믿고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나 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입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가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잘 맞춰졌어. 그럼 여러분들 또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온다고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 2개씩 갖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안 받은 끝이잖아. 혹시나 분양일 하다가 내가 휴대폰을 2개가 다는데 휴대폰 값이 되게 많이 나가.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휴대폰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섬에 오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오늘 배우셔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을 여기 있는 유언타워센터를 갖다 많이 파셔서 좋은 인연으로 맺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